그동안 제가 했던 수업이 이론이나 뭐 좀 수치적 접근이나 뭐 이런 거였다면 오늘은 잠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보거나 숫자를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숫자는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오늘 하는 얘기들은 100% 저희 개인적 견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정치적 색깔은 제가 완전하게 지울게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민주당이 되든 뭐 국민의힘이 되든 또는 뭐 열린우리당이 됐든 뭐 한국당이 됐든 심지어는 저는 공산당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제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를 나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죠. 뭐 투기 세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우리도 어떤 사회적 기능, 사회가 발전하는 모양새에 어떤 기능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둔 상태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각종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빼고 제가 좀 큰 틀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중요해요. 당연히 봐야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전 뭐라고 보냐면 정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책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이 유도하는 대로 아닌 듯 하지만 물론 대중의 힘이 더 세긴 하지만 뭐 촛불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간혹 일어나는 일들이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정책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이 활용하는 하나의 파트가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의 흐름도 좀 봐야 되고 이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 그다음에 언론이 흘러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일반인들의 움직임. 저는 그건 시장 동향이라고 부르는데 시장 동향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큰 흐름에서의 뭐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를 번역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 뭐 이런 거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 그걸 꺾을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방향을 보는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거랑 또 하나는 돈의 흐름도 좀 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돈이 지금 어떻게 구조로 가고 있는지도 이 돈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지 확장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인지 디플레인지 자산 가치가 커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의 힘이죠. 민주주의의 힘은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 하나에 의해서 이 흐름이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한다면 하나의 힘으로 가겠지만, 힘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중앙은 누구냐면 누구죠? 중앙은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작년 3월 9일 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 중에서 이제 지방 입법, 그러니까 중앙 입법이 아닌 지방 입법은 6월 1일 날 했고, 그리고 24년 4월 10일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사법,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적인 조직하고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죠?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국은행 흐름은 원래 큰 흐름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하고 한국은행은 전혀 별개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근데 한국은행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여주냐면 이쪽하고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 유동성.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파트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고민을 할 때 정말로 모르는 부분이 저는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이쪽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아마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뭐 지금 미국의 아주 재정 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뭐 한국은행의 흐름은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이니까 어느 정도는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약간 정치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쪽은 경제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이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할 때 사실 저는요, 이쪽 부분들, 세계적 유동성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제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 맞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흐름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는 국내 변수만 보아야 되고, 국외 변수는 뭐 유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아니면 뭐 해일이 오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날씨와도 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라고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전혀 별도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내 변수만 본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와 그리고 이제 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이때 그 유명한 이재명 씨도 이제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다가 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건데 내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 요즘에 이즈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국내 변수로 흘러갈 것이냐 근데 아까 보여줬던 국외 변수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트렌드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본다면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이제 보궐선거 때 있었던 얘기인데 송영기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마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뭐 물론 이제 의미도 없는 선거의 공약이지만 그리고 이제 세입자한테도 입주권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세입자한테도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거에 저는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보수와 진보를 나눠놓고 본다면 보수 쪽보다는 진보가 집권이 됐을 때에 제가 여지껏 경험해보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했다 그랬죠. 95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보다는 진보가 잡았을 때가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능과 무지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바르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건 다른 얘기니까.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 잘 안 됐죠. 근데 옛날 법에 그게 있긴 있었어요. 옛날 재개발법이라고 하는 도심 재개발법 사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용산 이가동 거기가 도심 재개발로 재개발할 때 그때 제가 거기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세입자한테 우선해서 아파트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 조합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법인데 그때 당시에 송영기 씨가 그걸 딱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과감할 수도 있구나. 물론 그게 세입자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뭐 그렇게 움직여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무지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보수가 다 표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좀 깝깝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보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꾸로 부동산 투자의 관점을 본다면.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수가 지금 대통령이 됐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 힘이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통령이 하려고 하겠죠. 5년 동안만 대통령을 해도 충분히 나라를 바꿀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 5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도.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쪽 분야는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은요 법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을 만들지 못하고 그 법을 만든 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의 권한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집행만 할 뿐인데도 상당히 힘이 커요. 그 단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게 법이에요. 법이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관계가 없죠. 이거는 국회의원이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 숙박업이라는 게 있는데 숙박업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에 숙박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숙박업에서 나중에 가서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예민했던 규정이 뭐였냐면은 지방에 있는 민박업 같은 경우가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민박업을 대통령으로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거 가지고 호텔업계랑 민박업계랑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2년도인데 2002년도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민박업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준 게 농어촌 특별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관광진흥법을 통해서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그냥 안 되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국회하고는 별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애매한 공존이라고 보는데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 민박사업이 됐든 아니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됐든 간에 이게 지금 다 대통령령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시행령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중위생법의 숙박업은 상당히 까탈스럽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좀 안 맞지만 이게 약간 애매한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를 시행령에서 살짝 바꿔서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상당히 힘이 현실적으로 크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요. 심지어는 법보다 또는 영보다 지역별 조례가 더 강한 경우도 많이 보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더 힘이 세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생각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가 발표됐을 때를 한번 보면 이게 언제냐면요, 2003년 3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2002년도에 뉴타운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2002년도에 6월 달인가에 서울시장이 되고 2002년 10월 달에 뉴타운 지정, 우리가 알고 있는 왕십리, 은평, 기름 뉴타운을 지정을 하고, 법령이 없으니까 부랴부랴 만든 게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언제 발표했냐면은 2003년 3월 15일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1차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법령에 없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때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냐면 MB하고, 그리고 MB는 서울시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하고 있었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 균형 발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법령은 또 재밌게도 같아요. 어떻게 갔냐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위법령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었던 국가균형발전법을 가지고 노무현 고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으로 갔고, 서울시장은 그거 가지고 그거를 약간씩 틀어서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유타운 지정으로 갔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 행정권이 있는 범위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법령이 미치는 힘이 있고 시행령이 미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 조례가 미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이게 법이 아니어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또 심지어는 서울시의 의지만 있어도 움직이는 사례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지역을 분석할 때는 그 지역의 최고 대빵이, 최고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법령이 없다면 상위법을 어떤 거를 끄집어와서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애매한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업도시특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혁신도시부터 뭐 많잖아요. 지금 노무현 고 대통령이 했던 그게 균형발전법에 의한 그런 사업이었고, 서울시 조례에서 유타운 사업인데 이게 사실 전혀 다르면서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부딪혔던 게 뭐냐면 위례신도시하고 거여마천하고 부딪혔던 건데, 이렇게 애매한 공존이 법령과 조례 또는 법령과 시행령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쪽 방향만 읽을 게 아니고 그 지역마다 움직이는 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